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27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일주일을 넘어가며 환자들의 불편과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중이며 의대생 역시 휴학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학기부터 전국 2천여 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되면서 정부가 범부처 지원본부를 구축했습니다. 늘봄학교가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연금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네, 첫 소식 의료 현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의료진의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인 퇴원 통보를 받는 등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응급실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공지문이 붙었고 주차장은 병원에 찾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8회째,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 평소보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수술을 위해 병원에 찾았지만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내일서부터 밀린다고. 내일부터는 담당 의사가 안 나온다고.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퇴원 통보를 받은 보호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원래 수술을 하시고 더 계셨어야 됐는데 좀 일찍 퇴원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선생님, 환자 목숨 잡고서 협박하는 거는 다른 게 없다고 느끼니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0여 명, 소속 전공의의 80%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72.7%인 8,9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단행동 피해 사례는 26일 하루 51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 수술 지연 36건, 입원 지연 4건, 진료 취소 6건, 진료 거절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 중이며 의대생 역시 휴학 철회를 하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는 단체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시한 안에 복귀하지 않을 땐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의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수련병원 50곳 대상 현장 점검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 이탈자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 대상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중증, 응급 등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이유가 의료사고 위험인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없이 고위험 수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에 따라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치료 중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쳐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피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중증, 응급, 분만 등 필수 의료의 경우 환자가 중상을 입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필수 의료 고위험 수술 중 환자가 숨져도 의료인이 받을 형이 감면됩니다. 또 필수 의료 인력과 전공의들은 책임보험 공제 가입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언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와 환자,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9차례 의견을 수렴했고 이해 관계자와 개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 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신속히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감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법안 관련 추가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며 의료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도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석한 시도지사 등에게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별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가감없는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들이 오갔죠. 그렇습니다. 이 의대 증원 방안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사들이 지방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증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인을 위한 보상 강화와 의료진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4대 패키지에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논의할 계획이고요. 이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TF도 조만간 발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의료 현장의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응급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80대 심정지 환자가 이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을 헤매다가 길에서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즉각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즉각 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이 지원팀과 또 지역 의료 현장의 현장 출동팀으로 구성됩니다. 현장 출동을 했을 경우에 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또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센터가 협업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이네요. 이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다고요. 네, 이 실제로 고발한 첫 사례인데요.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또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 행동을 교사 또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선 뉴스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이 현장의 이 혼란과 피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복귀 시한을 통보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재차 이 전공의들을 향해서 오늘 29일까지 복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또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수련병원과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등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금지에 나섰습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단체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마쳤고 또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놓고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도 또 그런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서 이 공익이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해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늘봄학교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새 학기부터 전국 2,000여 개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되는데요. 정부는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늘봄학교가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친 늘봄학교가 새 학기부터 전국 2,741개 학교에서 본격 운영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새학기 늘봄학교 본격 도입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가 돌봄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현장 안착을 도울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지역별로 크게 벌어지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과 전남 등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서울은 참여 비율이 6.3%로 저조한 편입니다. 정부는 지역 여건을 살펴 정부 지원을 통해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늘봄 도입의 쟁점이 됐던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공간 부족 문제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해결한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또 학교 안에서 공간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에 폐교라든가 다른 공공시설의 이 거점을 정해서 교육청에서 늘봄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학교에 보내주셨고 늘봄 프로그램 강사도 매칭해 주셔서 이와 함께 일선 교원들의 행정 업무를 줄여줄 기간제 교원의 지역별 배치 상황과 지역 간 연계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 추가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새학기 늘봄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역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21대 국회가 90여일 남았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된다며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 면제가 적용되는 부분을 자녀가 취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급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가업 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가업 상속받은 기업은 본점과 주 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자녀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여간에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들 때문에 장바구니 부담이 여전합니다. 정부가 정상적인 사과나 배와 맛과 영양은 똑같지만 값이 싼 이른바 못난이 과일을 공급하고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하순 기준 사과 10개 소매가는 지난해보다 27%, 배 10개는 38%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준 영향입니다. 평소에 애들이 또 사과를 즐겨 먹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사는데 살 때마다 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정부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와 배 비정형과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정형과는 자라는 과정에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흠집이 생겨 못난이, 보조개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과일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사과 비정형과입니다. 정상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흠집만 있을 뿐 외관상 다른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정부는 농협과 APC에 저장된 사과와 배 비정형과를 6월까지 분산 출하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정형과는 맛과 영양은 정상 상품과 같지만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현재 정상과에 비해서 약 30% 이제 상 가격에 유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해 사과와 배 비정형과 판매 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참외 같은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과와 배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높은 오이와 애호박 등의 시설 채소는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 행사도 추진합니다.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 판매 행사, 일명 소프라이즈 행사가 다음 달 중 열리고 한돈 할인 행사도 다음 달까지 진행됩니다. 그 1플러스 등급 이하 한우 등심과 국거리 불고기류에 대해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돈의 경우에는 삼겹살과 앞다리살 등을 20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살 때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2월 특별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선 다음 달 17일까지, 홈플러스에선 다음 달 22일까지 오징어와 참조기를 반값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를 1시간 내로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의 전 구간이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 상봉 구간은 다음 달 초 착공하고 나머지 민간 투자 구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동탄을 약 20분 만에 돌파하는 GTX A 노선이 개통을 앞뒀고 신호선은 지난 1월 첫 삽을 떴습니다. 이와 함께 B노선 전 구간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입니다. GTX-B는 인천대 입구역부터 부천,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합니다. 이 중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에서 상봉 구간은 실시계획 승인 후 3월 초 본격 착공에 들어갑니다. 인천대 입구에서 용산, 상봉에서 마석 등 나머지 민간 투자 구간에 대해선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를 통과했고 대우건설 등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 체결 후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GTX-B는 인천대 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에서 마성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에서 남양주 마석 간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 B, C선의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한편 정부는 GTX B노선을 강원 춘천시까지 약 55km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송도에서 춘천까지 138km의 철길이 직접 연결되고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55분, 인천 송도까지는 1시간 반 내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거짓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로 인해서 영업 정지 등의 큰 피해를 입어온 선량한 자영업자들. 이제 억울한 일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CCTV 등을 통해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만 입증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특히 주의해왔다는 정상훈 씨. 하지만 직장인처럼 꾸미고 가게가 붐비는 시간대에 방문해 술을 구입하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악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토로가 이어졌습니다. 10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최상열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그 오면서 몇 번 많이 걸렸어요. 군말을 못해. 특히 담배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편의점은 담배 안 팔면은 매출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월급은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너무나 손해가 막혀요. 그동안은 위변조한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영업자가 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의 위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7일로 완화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이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법령안 위반 단계부터 입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다음 달인 3월은 1년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입니다. 올 봄에는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더 높아질 걸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일상 속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어린이집.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시설 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한 진단과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지원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순환기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곳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봄은 엘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하 역사 철도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합니다. 한편 봄철 초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공공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하고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조치도 집중 점검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 퇴직한 재복 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부터는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은 약 1,360명으로 추산됩니다. 백제 사비 도읍기 왕궁터로 거론되는 충남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오칠한 가죽을 이어붙인 칠피 갑옷 조각 6점이 확인됐습니다. 2호 구덩이에서 확인된 갑옷 조각은 말 안장 부속품인 등자와 함께 출토됐고, 인근 구덩이에서는 말 아래턱뼈로 추정되는 동물 유체가 발견돼 말 갑옷으로 추정됩니다. 폐기된 유물 다수와 불에 탄 목탄이 함께 발굴돼 백제 멸망 당시 혼란됐던 사회상을 보여줍니다. 백제 역사문화권에서 칠피 갑옷이 출토된 건 2011년 공주 공산성 이후 두 번째입니다.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인증을 받으려다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곤 합니다. 정부가 250개가 넘는 법정 인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인증 규제 정비에 나섭니다. 해외에 비해 많은 법정 인증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인증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6개 인증은 유효기간 연장 등 부분적으로 개선되며 인증 요건에 맞지 않는 91개는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은 폐지되고 유사한 인증은 8개로 합쳐집니다. 김의 경우 해수부로부터 김 및 김 가공용 품질 인증과 수산 전통식품 품질 인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산림 분야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AI 기반 산불 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디지털 사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산사태 예방도 강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활규제 개혁, 늘봄학교,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행동하는 정부로서 후속 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발생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주문했다가 검거된 사례가 있었는데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작년에는 운반체까지 고용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던 공급책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앞서 필로폰 주문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고 뒤에 마약 공급책들은 고3 남학생들이었습니다. 마약의 수요자도 공급자도 청소년들이란 얘기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5명으로 48명이었던 한 해 전에 5배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 나이별로는 고등학생이 전체 인원의 70%를 차지했고 특히 성별로는 여성 청소년이 184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는데요. 여성 청소년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건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 억제나 신경 안정 등을 매개로 한 접근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마약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예방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손잡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검거된 이후의 치료와 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등을 활용해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진행한다는 보관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녀가 마약으로 입건된 부모님들에게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기엔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마약에 깊이 중독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아이들은 어떤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설마 하면 늦습니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이맘때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9도 보이겠고요. 모레 목요일까지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다가 3일절인 금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낮 기온 0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공기질은 WHO 기준 수도권과 충청도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로 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도, 춘천은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기온 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에 강릉이 영하 2도, 울진 영하 1도로 출발해 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1도, 부산 3도 보이겠고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해안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모레 목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꽃샘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